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바로 옆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의 30%를 중국과 홍콩에 하고 있으니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3프로TV 이코노미스트시죠.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경제, 아니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위드 코로나 가서 이제 코로나 다 잊어버렸는데 아니 중국만 아직도 이 제로 코로나 때문에 도대체 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상황, 과연 이 상황이 계속되면 내년 중국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참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 때 중국 경제가 좀 좋아진 경우는 없었죠. 특히나 지금은 전 세계가 좀 동조화되면서 정말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중반 정도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경기 침체기에서 다 만날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는 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좀 뭐 다른 나라 걱정할 게 아니지만 좀 수출로 조금 이렇게 어쨌든 경제를 꾸려나가야 되는 그런 지금 중국, 한국, 대만, 일본 이런 경제권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 전망도 지금 올해 좀 충격적으로 지금 사실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대 성장이라면 중국 경제는 거의 충격이었는데 마이너스 성장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수치였는데 네. 지금 뭐 3.3%를 거의 뭐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문제는 내년도 전망인데 내년도도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글로벌 경제의 둔화 요인 때문에 아무래도 뭐 좀 3%대 성장을 2년 연속 지속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뭐 지금 OECD라든지 IMF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고요. 내년도 한 4.6%, 뭐 4.5% 이 정도로 4%대 중반까지는 회복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4%대 중반이 되려면 좀 계산을 해봤어요. 네.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될까? 아니면 좀 그렇다면 뭐 수출은 안 돼도 중국 내수가 조금 좋아지면 되나? 뭐 이런데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좀 저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OECD나 IMF를 대신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4.6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이거야 라고 제가 한다면 제로 코로나를 중국이 언젠가 내년에는 포기한다. 네, 특히 네. 뭐 양해가 끝나면 포기한다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포기하면 그래도 중국이 이게 어쨌든 기저효과가 있는데 튀어오르면서 한 번은 오를 거고 한두 분기는 그걸로 좋아지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는 한 4.6은 된다니까? 라고 만약에 IMF나 OECD가 말을 한다면 여기 어떻게 반론을 하실까요? 네, 저는 이제 반짝 경기는 가능하다. 당연히 이제 뭐 방역 정책이 후퇴되면 뭐 원인이 어쨌든 후퇴가 되면 그 단계적인 후퇴는 물론이고 전면적인 후퇴다. 이러면 일단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거고요. 그리고 주택 시장이 일부는 반짝 회복을 보일 수밖에 없고 또 보복 소비가 일어날 거고 또 상거래나 산업 생산이 폭증할 거고요. 그러면서 경기가 굉장히 지표가 좋게 나올 겁니다. 특히나 올해 베이스를 깔아줬지 않습니까? 낮은 성적표를 깔아놨기 때문에 뭐 조금만 좋아져도 놀라는 그런 성적표가 나올 것 같아서 주식시장에도 내년 3월 정도를 저는 기대를 하거든요. 중국발 훈풍, 중국발 반짝 경기 회복에 대해서 이벤트성으로 굉장히 좀 주식시장에 좋은 어쨌든 기운을 미칠 거다, 중국이.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만 지속성 측면, 그러니까 지속성이라는 것은 결국엔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뭐 좀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과잉 투자가 있었던 국가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지난번 OECD 전망 보고서를 지난주에 보니까요. 첫 번째는 독일이었고요. 의외로 독일이 장기 설비 투자 선을 살짝 상회하는 좀 의미 있게 상회하는 그런 과잉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아마 추정컨대 그건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노드스트림 2 지금 네. 아예 사용도 못하고 지금 닫아놓고 있는. 그러니까요. 독일 엄청 투자했죠. 네, 이게 지금 그 문제였고요. 또 다른 국가가 중국이었거든요. 중국은 설비 투자보다는 주택 투자가 최근에 과잉 투자의 좀 주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과잉 투자가 일어나면 이 과잉 투자를 해소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과잉 투자의 폭만큼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비례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IMF도 과잉 투자에서 조금 비롯된 측면도 있었듯이 중국도 지금 이 주택 경기의 과잉 투자에서 비롯된 어쨌든 부채 조정과 구조 조정 혹은 설비 투자 조정이 진행되려면 앞으로도 한 2, 3년이 걸린다라고 보면 결국 지방 정부의 성장률이 둔화될 거고요. 재정 수입이 줄어들 거니까요. 그동안 성장 모델이 뭐 더 잘하시겠지만 아무튼 재정 수입의 한 50%가 중국은 부동산을 어쨌든 팔면서 지방 정부가 어쨌든 사용권을 팔면서 그 재정 수입을 확충했고 그리고 거기에 공장이라든지 아파트 또 인프라를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사용에 대한 세금 또 거래 세금, 거래세 이런 부동산 관련된 어쨌든 세금으로 또 나머지를 충당했으면서 성장을 이끌어왔는데 그리고 이러한 지방 정부의 합의 결국엔 뭐 차이나 전체의 경제 성장률이었는데 이 모델이 일단 조금 작동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무슨 금융위기가 온다든지 무슨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 조금 한 2, 3년간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구조적인 요인을 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방역 정책이 일부 후퇴하더라도 그것은 조금 반짝 경기 회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아이 40년 동안 한 번도 위기 없이 성장한 나라, 그동안 위기설 하도 많아갖고 밖에서 별 얘기 다 했지만 중국 그동안 40년 동안 성장한 걸 봐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꽤 많거든요. 이렇게 중국이란 위기설을 뭐 항상 있었지만 이걸 언제나 무시하고 이렇게 성장했던 중국, 과연 이번에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중국이 이번 국면이 중국 경제가 굉장히 질적으로 좋아지는 그러한 약간 인고의 국면이다. 오히려 더 이번 상황을 극복하면서 중국 경제가 좀 단단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설비 투자도 구경제에서 신경제로 그리고 또 노동집약적이고 조금 양적인 성장에서 좀 기술집약적이고 질적인 성장으로 바뀌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데 그 과도기에서 반드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기업 부채, 특히 부동산 개발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중국이 그 다음 단계에 좀 중진국 혹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게 어쨌든 중국 지도부의 어쨌든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2, 3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외 경제가 굉장히 좋고 중국의 수출이 잘 될 때 진행되면 괜찮았는데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꼬여가면서 또 방역 정책과 같이 맞물리면서 중국 경제가 지금 이런 구조 조정이 좀 지연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구조적으로는 오케이, 좋아지는 쪽으로 지금 중국은 변해가고 있고 성장률은 낮아지고 조금 더 대외에 덜 의존적인 변동성이 적은 경제로 가는 것은 가는 과정이면은 틀림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조금 성장률의 어쨌든 둔화라든지 또 부채 조정이라든지 또 일부 기업의 부도율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국가 부채가 올라가겠죠. 부채 비율이 이런 부분들을 부채 조정하려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앞으로 2, 3년간 중국 경제가 겪어야 될 필연적인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반대로 이제 위기를 얘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다시 또 질문을 드리면 지금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성장을 해온 건 맞지만 40여 년 동안 문제점은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실과 이런 것들이 정말 엄청나게 커졌고 또 대부분의 나라가 이 변곡점에서 주저앉아서 우리나라도 IMF를 맞았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거기서 진짜 쉽지 않은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근데 위기가 없었던 만큼 또 그만큼 쌓인 부실도 더 많은 거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저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단 외환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평가절하되면서 위안화가 그러면서
위안화 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위안화 시장은 지금 개방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통제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행스러운 것은 뭐 좋은 쪽만 너무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국가 부채 비율이 낮다는 점.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부채는 지방정부 부채 혹은 많은 기업 부채를 국가가 일부 짊어지고 가는 그 내부에서의 모자 바꿔쓰기 부채의 어쨌든 트랜스퍼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행스럽게 수년 전부터 과잉된 구경제, 뭐 전통적인 화석 에너지라든지 석탄 산업이라든지 또 철강, 화학 이런 그 구경제 산업들에 대한 구조 조정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국영기업, 국영은행들이 계속 떠안았죠. 그러면서 중국 주가가 조금 계속 그 부진한 그런 주 요인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국 지도부가 좀 현명했던 게 조금 시간을 두고 계속 진행되어 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고통은 따르지만 그렇게 큰 위기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국 경제에서 워낙 가장 큰 기둥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네. 이 부동산이 물론 뭐 중국이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조정이 있었던 건 맞지만 이번에는 조금 이전보다 조금 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중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번 그 지난번에 IMF 자료가 나와가지고 제가 써먹을까 하고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아, 네. 네. 도표가 있군요. 네. 네. 좀 복잡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처음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분양 시장입니다. 그 녹색 선이요. 네. 제일 아래쪽으로 지금 그 전년 동월 대비 중국의 주택 판매가 분양 시장에서 마이너스 40%. 이거는 뭐 거의 뭐 분양 시장이 다 죽었다는 거죠. 와. 지금 뭐 제로 코로나 상태에서 네. 더 놀라운 거는 이제 파란색 선인데요. 이게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간 조금 그 신용, 금융 증가율입니다. 대출 증가율. 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20%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서 말씀 나눴던 코로나가 좀 풀리고 정책이 후퇴되면 리오프닝이 되면 이제 빠르게 한번 칠 가능성이 높죠. 네. 하지만 좀 구조적인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 주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너무 조금 중후하게 굉장히 뭐 좀 과잉 투자, 주택 시장에서 과잉 투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또 구조적인 부분, 그러니까 중국의 도시화율이 조금 아직까지는 좀 더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과거 뭐 지난 10년간 혹은 지난 20년간처럼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1선 도시는 모르겠습니다만 2선, 3선으로 넘어갈수록 이런 분양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는 과거 같은 어쨌든 부동산 불패론이 다시 먹히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냥 경기 사이클을 타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좀 흘러가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부동산 부분에서 부채 조정과 구조 조정은 불가피하다.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 부분이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분이 중국 경제 성장률을 향후 1, 2년간 최소 1, 2년 길면 한 2, 3년간 더 누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누르게 되면 중국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중국 경제가 어쨌든 뭐 한 30%는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뭐 그게 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성장을 30%나 기여하던 애가 훨씬 더 예전보다 적게 기여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국 성장률이 향후 2, 3년간 조금 높아도 4%가 넘기 어렵고 조금 대외 경제마저도 어려울 때는 뭐 실질적으로는 뭐 3%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차트는 당장 이게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네. 이것도 IMF의 이제 지난 10월 자료입니다. 지금 2010년 말, 2020년 말,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닥쳤던 팬데믹
해죠. 2020년 말을 100으로. 그러니까 2021년 초를 작년 초를 100으로 봤을 때 채권 가격이 특히 부동산 관련된 채권 중에서 투기 등급채는 그때를 100으로 봤을 때 30까지 떨어져 있다. 이거는 이제 휴지라는 얘기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부도가 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역외 회사채인데 역외 회사채는 해외에서 발행한 거기 때문에 달러 표시 회사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외 빚을 못 갚는 지난번 에버그란데, 헝다 같은 기업들이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아니지만 일반 중국 기업들 중에서도 하이힐드, 그러니까 약간 뭐 고금리, 그러한 고금리의 채권 회사채를 발행한 그런 회사들은 그때를 작년 초를 100으로 봤을 때 50이다.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니까요. 이거는 상당히 부도율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로서는 이러한 거를 이제 부채 조정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채 조정이 되다 보면 이게 건설 경기가 조금 회복이 안 되면서 전체적인 도시 지역의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실업률이 도시 신규 취업자가 작년에는 그래도 굉장히 좀 버텼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마이너스 뭐 6.3% 이렇게 상반기에 지금 저조할 정도로 코로나도 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청년 실업률은 거의 20%에 달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 그리고 부채 조정을 하는데 16가지 지금 지원책을 지난번에 내놨고, 엊그제는 은행과 보험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대출을 이제 점검을 하겠다. 대출을 무조건 이제 그 원활하게 해주고 만기를 연장시켜라라는 이제 지시를 또 내린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쪽에서는 부채 조정을 해야만 되고 한쪽에서는 또 약도 주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엑셀레이터를 같이 밟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인 경제 성적표로 어떻게 나타날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또 한 가지 이제 우려점은 뭐 미국이 중국이랑 패권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중국이 별다른 약점 없이 40년 있다 보니 네.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뭐 무역 전쟁, 기술 전쟁 다 아직 신통한 효과를 못 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 흔들려, 그 다음에 그것 따라서 채권 시장에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미국이 뭔가 그래도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카드인 금융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래도 기회가 좀 온 게 아닌가. 아무리 중국이 방화벽을 만들었어도 지금 상황이 어렵고 중국 기업들 중에 이번에 헝다 사태에서도 그랬지만 달러 부채도 꽤 많고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노린다면 이번이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미중 패권 전쟁이 이걸로 격화되거나 또 더 번질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네, 미국이 조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아픈 손가락이 지금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채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파고들 가능성, 특히 미국은 이제 금융시장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해서 이용해서 이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비즈니스 찬스를, 기회를 찾으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다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술 분쟁이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기술 분쟁도 당장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규제하면 또 미국 기업들이 다 다치거든요. 또 한 20%나 30%는 미국의 나스닥 기업들이 중국향 매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속도 조절, 서로 기술 분쟁은 하지만 서서히 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어쨌든 속사정도 있을 거고요. 네, 중국도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전면적으로 카운터펀치를 날리기보다는 밑에서 이제 칼을 갈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는 이번에도 뭐 G20 정상회담에서 이제 웃는 낯으로했지만 또 속으로는 이제 두고 봅시다라고 이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금융시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막대한 구조조정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신용보강을 해서 또다시 역외 채권을 발행하면 또 사줄 해외 자본은 또 미국 자본이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또 월가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또 구조조정 펀드라든지
또 수익률이 높지만 또 중국 정부가 보장해주는 그런 조금 높은 어쨌든 채권에 대한 투자 기회가 또 열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채 조정과 구조 조정은 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기회를 의미하니까요. 이런 측면에서도 또 월가 입장에서도 뭐 먹을 것, 또 혹은 먹잇감이 조금 중국에서 모락모락 지금 피어가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복잡한 셈법이 이루어지지만 결국에는 제 경험으로 좀 지켜보면 결국엔 서로 주고받더라고요. 네, 일부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적절한 겉으로는 이념과 체제, 진영과 경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까칠하게 움직이지만 또 테이블 밑에서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저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완만하게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지난 40여 년 동안 거의 약점이 없었던 중국 경제에 부동산이라는 어쨌든 처음 이 약점이 등장한 셈인 것 같은데 이 부동산 불안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아까 말씀 나눴듯이 조금 이머징 채권, 신흥국 채권의 중심에 중국의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회사채가 많고요. 이게 전체적인 이머징 채권의 가상금리, 그러니까 미국 국채와의 어쨌든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이 가상금리가 이 가상금리를 더 벌어지게 만들므로써 내년도 특히 경기 침체기에 이러한 신용물,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들, 특히 비기축통화인 신흥국 기업들이 발행한 어쨌든 신용도가 낮은 채권들이 좀 잘 소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자기 돈 갖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채권을 차환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환 발행해야 되는데 또다시 빚을 내야 되는데 이게 뭐 100억이 뭐 부채가 있었는데 이거를 100억 그 다음에 또 회사채 차환 발행을 하려니까 50억밖에 절반밖에는 차환이 안 되면 50억 부분은 조금 유동성 부족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뭐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이런 문제가 내년도 경기 침체기에 이머징 채권 전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 이 부분이 조금 그 우리나라로 전염되는 경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채 시장의 가상금리 스프레드를 통해서 전염되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이런 게 좀 많아지면,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이 어수선하고 좀 신용 리스크가 커지면 이게 국가 부채 문제로도 좀 비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발행한 채권이라든지 혹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 국채죠. 국채 스프레드가 올라갈 가능성. 또 스프레드뿐만 아니라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 있지 않습니까? CDS 프리미엄이 올라갈 가능성. 지난번 우리 레고랜드 사태 때도 갑자기 올랐다가 7bp 올랐다가 7% 올랐다가 다시 또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게 내년도에 좀 전체적인 신흥국 채권의 좀 이렇게 신용 경색으로 국채 시장까지도 또 국가의 CDS 프리미엄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내년이 이제 가시밭길이기도 하고 네. 아마 투자하신 분들한테 내년이 또 오히려 기회인 측면도 있겠네요. 근데 내년 잘 넘겨야 네. 그 다음에 내후년 그 뒤로 한 2년 뒤, 3년 뒤에 좀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죠. 내년에 좋은. 네, 다행히 상장 기업은 현금이 많은 우량 기업들이 상장돼 있다라는 게 그게 좀 장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전체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양극화, 차별화,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조금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좀 메인 스트리트는 우리나라 건강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시장 혹은 자본시장도 코스피 시장의 우량 기업들은 굉장히 캐시 능력이 우수하고 또 은행들도 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좀 버퍼가 충분하다라는 것은 역으로 침체가 왔을 때 주식시장이 잘 안 밀리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주가가 이렇게 안 떨어지지?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 긍정적인 요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가계부채 부동산이 많이 문제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번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